안녕하세요. 나로의 책장 나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되고 책을 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는 책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걸 배우고자 할 때 혹은 시도하고자 할 때 제일 막막한 게 딱 그 시점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제 이렇게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 바로 직전이 제일 막막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저보다 반발짝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취업 준비생들 있잖아요. 취준생들. 그 취준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이야기,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대리급이나 부장급이 아니라 이제 갓 취업에 성공한 그런 1년차 정도 되는 선배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한 굉장히 이제 햇병아리 같은 그런 초보 저자이긴 하지만 저보다 반발짝 뒤에 서 있는 어떠한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꿈은 작가였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이 작가였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문예부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취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거의 약 10년 정도는 글이라고 하는 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했었죠. 그때 20대 때 저의 꿈은 작가도 아니었고요. 네. 거의 8살 때부터 19살 때까지의 저의 꿈은 한결같이 작가였는데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작가라는 꿈을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제 네. 이제 이러한 20대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글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임신을 하면은 되게 여자한테는 되게 불안하고 막막하고 네, 그런 막 혼돈의 시기거든요. 내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운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게 끝인가? 그냥 아이 키우면서 그냥 엄마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딱 그 시기인데 제2의 사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저도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보냈어요. 제 책에도 이제 드문드문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을 너무 빨리 해버렸고 해서 이제 막 그런 제가 원래 직업이 강사였는데 이제 막 그런 강사로서의 그런 커리어라든지 강의 인프라가 막 그런 구축이 되어 가 있던 그런 시점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되게 우울증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해선 안 될 말도 하게 되고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 안정을 찾아간 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점차 안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마다 되게 힘들 때 기대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고 네, 어떤 이들은 산책을 한다거나 여행을 떠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푹 잠을 잘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 마음이 힘들 때 기대는 대상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그때 글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찾았어요. 근데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나 맞다. 나 되게 책 쓰고 싶어 했는데 나 되게 책을 내고 싶어 한 그런 작가가 꾸민 여자였는데 이렇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게 됐던 거죠. 그런데 되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출판사와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원고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원고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네, 목차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책 쓰기 교실, 책 쓰기 강좌, 뭐 책 쓰기 코칭 같은 걸 알아보게 됐고, 실제로 한 업체 대표와 만나서 미팅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진짜 비용이 거의 정말 적게는 이거를 비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백만 원부터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거의 모든 책 쓰기 교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죠. 이거를 그동안 모아뒀던 펀드나 보험 같은 걸 깨서 들어야 되나. 왜냐면은 그런 책 쓰기 광고를 보다 보면은 되게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런 책 쓰기 광고는 이 책 한 권을 내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처럼 광고를 하거든요. 그 책 쓰기 전과 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막 강연도 할 수 있게 되고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되게 잘해요. 그렇게 막 광고를 보다 보면은 특히 그런 출간 후기라든지 수강생들 후기를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듣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책을 낼 수가 없을 것 같고, 결코 작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 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러한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 과정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코치도 있었고요. 네. 하나 영업 직원이었겠죠, 그분은.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에게는 그 정도의 돈이 없었던 게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책 쓰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없고 해서 도서관으로 갔죠. 저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도서관으로 가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관련한 책을 읽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어떠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도서관에 가서 거의 책 쓰기에 대한 책을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있던 책 쓰기에 대한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쓰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가의 돈을 주고 배워서 어떠한 기획에 의해서 혹은 코칭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게 원래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되게 헷갈릴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되게 다행인 게 그 남산 도서관에서 책 쓰기 교실이라고 하는 강좌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정보를 알게 됐고, 그래서 도서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미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간 건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 혹시 강좌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정말 다행히도 흔쾌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임신 한 4, 5개월 정도 됐던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은 충북 오창이라고 하는 되게 작은 도시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왕복 6시간을 걸려가지고 충북 오창부터 남산 도서관까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약 20명의 수강생들이 먼저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20명으로 시작했던 수강생들이 8주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는 3명만 남았었어요. 그 3명 중에 3명이 저였고 그 3명 중에서도 매주 그런 책 쓰기 강사가 내주던 과제를 모두 다 100% 해낸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되게 절실했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8주의 책 쓰기 교실이 끝나고 났더니 원고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글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이 정도 감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 그때 썼던 원고는 세상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썼던 원고의 가제가 내 이름이 돈이다. 내 이름이 돈이다라고 하는 되게 돈과 퍼스널 브랜딩과 자기 개발을 이렇게 혼합한 그런 주제였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원고를 이제 출간을 하려고 수정을 하려고 꺼내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은 후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제가 썼던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하나도 되지도 않고 동의를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 원고는 그냥 지금까지도 노트북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수정 조금 해가지고 전자책으로라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지금 뭐 퍼스널 브랜딩이다 뭐다 뭐 돈이다 몸값이다 이러한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은 앞으로도 이제 아마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원고만 디립다 써놓고 그냥 책을 안 낸 거죠. 네, 그게 저의 첫 번째 원고고요.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글을 써야겠다는 욕구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는 출산을 했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출산이에요. 보통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무통 주사를 맞고 내진을 하고 회음부 절개를 하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병원에 가지 않고 가정집 분위기인 조산원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단둘이 의료진이라든지 다른 타인은 한 명도 없이 남편이랑 단둘이 이틀 내내 진통을 함께 하고 아이를 낳을 때도 저희 옆에서 그 출산 과정을 다 지켜보고 아이를 안고 탯줄도 만져보고 두근두근 해요. 탯줄을 만져보다가 이제 두근두근 하던 게 사라지면은 탯줄을 끊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저도 안고 있고 남편도 같이 안고 있다가 한참을 그렇게 교감을 한 후에 이제 목욕을 시키죠. 이제 이러한 자연주의 출산을 했었는데 이제 그 자연주의 출산을 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고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들은 무조건 읽는 그런 필독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을 낸 출판사에 기획안을 보냈죠.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저의 첫 번째 출판사 피칭이었고 첫 번째 기획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을 계약을 한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출판사는 되게 바쁘거든요. 하루에도 막 이메일함에 기획안이랑 샘플 원고가 엄청 쌓이는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냥 단순히 미팅을 위해서 예비 저자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출판사가 연락이 온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마치 되게 스타를 흠모했던 팬이 그 스타의 답장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데 이제 그 출판사의 말은 그 시연 씨의 기획안이 되게 흥미롭고 관심이 가지만 아쉽게도 비슷한 컨셉의 그런 출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연 씨의 기획안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러한 답장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미 그 답장을 보고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와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처음 알게 됐고 그런데 또 그게 끝.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온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고민해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느라고 되게 바쁘고 네 그랬으니까 핑계죠 핑계.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것도 세멘 파커스 책인데요. 그때도 제가 읽었던 책이 세멘 파커스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 앞부분에 원고 투고에 대한 이런 안내 문구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세멘 파커스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린다. 있으면은 이메일로 보내달라. 이러한 내용인데 제가 그때도 이걸 보고 맞다. 나 책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 놓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기획안을 적었죠. 그때 저는 이제 다시 강사로 복귀를 해서 창직이라고 하는 나만의 직업을 새로 만드는 그런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창직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어서 세민파커스에 보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큰 도전이었던 게, 저는 이름도 없는 그런 저자였잖아요. 예비 저자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원고 투고를 한다거나 기획안을 보낼 때도 이러한 이른바 대형 출판사에 보낼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 세민파커스는 되게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이 문구 자체가 되게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아가지고 그냥 기획안을 바로 써서 보냈죠. 근데 또 되게 신기하게 또 답장이 온 거예요. 세민파커스에서. 기획안이 흥미로우니 샘플 원고를 써서 좀 보내달라는 그런 답장이었어요. 그래서 또 썼죠. 샘플 원고를. 근데 보통 샘플 원고는 잘 모르겠는데 한두 꼭지 정도만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원고를 거의 80% 정도 완성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세민파커스에선 답장이 오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원고 투고를 쫙 하면서 제가 일전에 이제 그 자연주의 출산 기획서를 보냈던 출판사한테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여전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도로 그냥 이렇게 기획안이랑 원고를 보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시연 씨의 그 원고를 읽어봤다. 흥미롭다. 만나보자. 라고 해서 네, 샨티 출판사와 미팅을 하게 됐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세민파커스의 이 문구, 원고 투고를 기다린다는 그 문구 덕분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기획안을 보냈는데 거기서 샘플 원고를 쓰라고 한 답장 덕분에 제 급하게 원고를 썼고, 그 덕분에 샨티와 인연이 됐고, 근데 그 샨티 출판사와 인연이 된 게 저는 되게 감개무량한 게, 저한테는 출판사와 첫 번째 컨택을 한 그런 어미새와 같은 존재였었거든요. 이제 그 후에 제가 출판업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느낀 게, 출판업계는 되게 바쁘고 도도한 곳이에요. 되게 바쁘고 도도한 곳인데 샨티 출판사는 굉장히 따스하고, 네, 진짜 그런 책도 그런 책들만 내거든요. 되게 따스하고 아름다운 책,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을 주로 내는,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출판사인데, 그렇게 흠모하던 출판사와 첫 계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흠모하던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또 그 창직 책이 우수출판 콘텐츠로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달고 세상에 나올 예정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그 책도 그렇지만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그 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연이 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샨티 출판사와 첫 번째 책 계약을 했고요. 그게 2016년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인터뷰가 한 15명 정도 인터뷰가 들어가는데 그 인터뷰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이제 각자 바쁘다 보니까 좀 출판 시기가 늦어지긴 했지만 다행이죠. 왜냐하면 2018년도 우수출판 콘텐츠에 뽑혔으니까 그러려고 늦춰졌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샨티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났더니 또 사람이 되게